인이 없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반드시 필요한 이 인산,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인산 비료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돈도 벌고요, 내 땅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동물에도 꼭 필요하고 식물에도 꼭 필요한 영양분, 이는 뼈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식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 질소, 인산,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물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 그러면서 한편으로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리고 거북이처럼 느린 영양분, 오늘은 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밭에다가 돈을 이렇게 막 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밭에다가 인산 비료를 잘못 주게 되면 주나 마나입니다. 보통의 경우 100의 인산을 내 땅에 뿌렸다고 할 때 20 정도를 작물이 이용하게 되고요, 80은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돈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돈 버리면서 내 땅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밭의 50% 이상이 인산이 넘쳐서 문제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80% 이상이 인산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돈도 벌고요, 내 땅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소인산칼의 세 가지를 3대 영양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인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체에 있어서 인은 광합성, 당대사에서 중간 생성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에도 관여를 하고, 꽃이 피는 개화에서나 또는 열매를 맺는 결실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당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햇볕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것이 광합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이 하는 역할은 이 당 대사를 할 때 중간 생성물로, 인이 없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은 중요한 영양분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동도 느린, 거북이처럼 느린 영양분입니다. 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이라는 영양분이 어려운 점은 첫 번째,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물에게 인산 비료를 주었을 때 그것을 작물이 쉽게 먹어서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작물이 잘 성장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는 정말 이동이 느립니다. 양분의 이동 속도를 보면요, 질소 같은 경우 1년에 약 158cm를 이동을 할 때 인산의 이동 속도는 4cm를 이동합니다. 그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이라는 성분은 뿌리 근처에 있어야 먹지, 그렇지 않으면 작물들이 흡수하기가 힘든 영양분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비료의 이동 속도는 흙에 점토 성분이 많을 때는 양분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점토 성분이 작을 때는 빨라지는 형태로 이동을 하죠. 두 번째는 인산의 용해도, 유효도는 pH 산도가 이렇게 산성일 때도 쭉 떨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으로 갈 때도, 알칼리성으로 갈 때도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립니다. 흙이 약산성 또는 중성일 때에 비해서 산성일 때 또는 알칼리성일 때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작물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흙이 산성을 띄어서 산도 pH가 5.5 이하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이나 또는 철의 용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흙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알루미늄 철의 용해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산을 고정해 버리는 거죠. 인산하고 결합을 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물이 쓰지를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흙이 알칼리성에 대해서 산도가 7.2 이상이 되면 이번에는 칼슘의 용해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인산하고 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인산칼슘이라는 불용성 인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작물이 쓸 수가 없는 거죠. 흙이 산성이 돼도 쓸 수가 없도록 고정이 되어버리고요. 또는 알칼리성이 돼도 작물이 먹을 수 없도록 불용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산이 까다로운 영양분이라는 점 두 번째는 흙의 산도가 산성이 되거나 알칼리성이 됐을 때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영양분이 된다라는 점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산은 지온이 땅 온도가 떨어지면 흡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영양분의 흡수가 줄어드는 온도를 보면요, 질소 같은 경우는 9도일 때 급격하게 흡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2도, 칼륨은 13도, 칼슘은 14도에서 흡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인산 같은 경우는 땅 온도, 지온이 16도가 되면 땅 온도가 20도일 때에 비해서 약 50% 반 정도 줄어들고요. 지온이 12도가 되면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영양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산이라는 영양분은 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죠.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영양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산이라는 영양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농사의 비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반드시 필요한 이 인산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인산을 작물에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산 비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석, 용성인비, 용과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인산 비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과석이라는 인산 비료는 수용성이 많아서 속효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서 빨리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양분이다. 이런 얘기죠. 수용성이 약 13% 그리고 가용성 4%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과석은 산성 성분의 인산비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성인비는 구용성이라고 되어 있죠. 구용성이 17%로 이루어진 인산비료다. 이런 얘기인데, 구용성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죠. 구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연산 같은 산에 녹는 인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연산이나 이 식물 잔뿌리에서 발생하는 뿌리산, 비슷한 산인데요. 이런 산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산은 식물 잔뿌리, 식물 뿌리의 끝에서 나오는 뿌리산 이런 것들이 잘 녹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이 산을 분비해서 녹여서 먹는 거죠. 구용성 인산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성인비는 어떤 비료일까요? 빨리 녹는 게 아니고 천천히 녹는 인산 비료겠죠. 그리고 용성인비는 산성 비료가 아니고요, 알칼리성 비료죠. 산성화된 땅을 개선할 때 용성인비를 쓰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용성 인산이 17%가 있는 것이 용성인비고요. 그 다음에 용과리는 뭐냐면 이 용성인비하고 과석을 합쳐 놓은 게 용과린입니다. 용자가 용성인비의 용이고요, 과자가 과석의 과자입니다. 그래서 용과린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수용성 인산이 2% 그리고 구용성 인산이 1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용과린은 수용성 인산으로 직효성, 속효성으로 즉시 작물에게 인산을 공급하면서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이렇게 구용성 인산으로 지효성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속효성, 지효성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석은 속효성이다 보니까 어떤 비료로 사용하겠습니까? 주로 춥이나 관주 비료로 사용하고요. 용성인비는 지효성이다 보니까 주로 밑거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용성인비는 산성 땅을 개량할 때 사용을 하고요. 과석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땅에 사용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인산비료의 종류 그리고 각 비료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각각의 비료별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인산비료를 실제로 밭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죠. 인산비료는 뿌리 중에서도요, 뿌리 전체에서 흡수를 하는 비료가 아니고 뿌리의 끄트머리 부분, 잔뿌리, 잔뿌리에서 흡수가 가능한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인산이라는 영양분의 어려운 점이 흙하고 만나면 고정될 여러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죠. 또 어려운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동을 잘 안 하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산이라는 영양분은 밭 전체에다 쫙 뿌리기보다 뿌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밭에다가 심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흙에 덜 접촉하고 뿌리에 집중적으로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고랑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쭉 뿌려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산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산은 흙에다가 주는 것보다 퇴비하고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비료를 품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기치환 용량이라고도 하고요. 흙이 양분을 품는 힘인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흙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고 그랬죠?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흙에 음이온에 이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들이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영양분들이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영양분들이 흙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흙은 CEC가 10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10. 그런데 유기물은 CEC가 얼마라고 그랬죠? 250 정도 된다고 그랬죠? 흙의 25배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줘야 흙의 CEC, 비료를 품는 힘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력하고도 직결이 되고요. 그런데 유기물은 이런 양분들을 포함하는 힘도 있지만 또 역시 산성일 때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는 이런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것들을 흙이 흡착을 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이나 알루미늄이 인산을 고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뭐냐면 인산비료를 주실 때 흙에다가 직접 주지 마시고 퇴비하고 섞어서 주시면 인산 고정을 막을 수 있어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산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산비료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퇴비를 만드실 때 과석이나 중과석, 용성인비 같은 인산비료를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미생물은 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만드는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주게 되면 그냥 주는 것보다 그 효과가 약 20배 내지 30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퇴비를 발효할 때 인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생물의 증식을 위해서 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퇴비를 발효할 때는 보통 개분을 많이 쓰죠. 개분에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산비료를 효과적으로 주는 가장 좋은 방법, 퇴비를 만들 때 인산비료를 섞어서 발효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작물한테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퇴비를 만드는 방법 또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복합비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합비료죠. 이렇게 인산이 들어있는 복합비료들 쓰실 때 인산이 내 밭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합비료를 주게 되면 인산을 필요 없이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땅은 밭이 약 50% 이상이 인산 과잉이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인산 과잉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복합비료의 폐해인 것 같아요. 복합비료 만능주의. 복합비료는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복합비료보다는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단비, 내 밭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형태로, 단비 형태로 특정 영양분만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영양분을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한편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제 밭의 토양검정 결과를 보시면 제 밭도 인산 성분이 적정 범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비료 추천량을 보세요. 고추 농사를 지을 때 300평당 밑거름으로 인산 비료를 3kg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도 설명드리지만 인산은 다 가용성, 수용성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불용성 또는 구용성, 이런 인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용성이나 수용성 인산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인산이라는 영양분은 동물이나 식물에게, 생물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인데, 특히 식물에게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질소, 인산, 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요한 영양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산은 굉장히 까다롭죠. 흙이 산성이 됐을 때 또는 염기성이 됐을 때도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돼버리기가 쉽고요. 그리고 지온이 낮아도, 땅의 온도가 낮아도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 거의 안 할 정도로 느리죠. 까다롭고 이동도 느리지만 우리 작물한테 꼭 필요한 이 인산 어떻게 사용할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용성인비 같은 비료는 구용성 인산이다. 개간지나 산성토양 같은 데는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용성인비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인산은 이동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작물에서도 뿌리 끄트머리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흙과될 수 있으면 많이 접촉하지 않도록 좁은 면적의 밭 같은 경우는 밭 고랑에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인산의 효과를 높이시려면 퇴비하고 섞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퇴비를 만드실 때, 퇴비를 발효하실 때 인산 비료를 섞어서 발효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끝으로 복합 비료의 폐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땅에 인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산이 들어있는 복합 비료를 계속 주게 되면 내 땅에 인산이 너무 과잉이 되겠죠. 오늘은 작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영양분 인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흙의 전기전도도 관련해서 염류 집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